오늘 이제 종강 수업인데요. 종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데이터를 딱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6글자 빼기 7글자로 되어 있는지 알고 클릭해 봤더니 어떤 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애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16자리 숫자예요. 13자리 숫자. 그리고 어떤 애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시로. 그럼 원래 입력을 할 때 13자리 숫자로 입력을 하고 주민등록번호처럼 꾸미면 되는데 어떤 애는 13자리, 어떤 애는 14자리 막 꼬여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복사를 해서 제가 메모장에다 한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붙어요.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같으면 얘를 복사해서 이 자리에다가 그냥 붙여 놓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하이픈이 들어가 있는 이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아요. 어떨 때는 숫자, 어떨 때는 글자. 그럼 구분해 가서 얘가 글자 길이가 개수가 14자리인지 13자리인지 어쩌고 저쩌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얘를 복사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했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에 와서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딱 똑같이 붙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지워도 되잖아요. 이거 지워도 되고 이 자리에다가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컨트롤 V 뭐 붙이기를 누르면 이게 원래대로 제대로 들어간 셈인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숫자, 글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먼저 283페이지 한번 볼게요. 283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떤 애는 숫자고 어떤 애는 글자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다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할 때 이렇게 010 1234 5678 이렇게 입력하시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010 빼기 1234 빼기 5678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던 저렇게 입력하던 똑같이 들어가기는. 근데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보면 대시를 하이픈을 안 쓴 사람은 이렇게 보일 테고 하이픈을 쓴 사람은 하이픈 있는 대로 보이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핸드폰에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엑셀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숫자 13자리고 얘는 글자 14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성별 코드를 1인지 2인지 있잖아요. 성별 코드를 잘라내야 되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기는 요게 성별 코드죠? 몇 번째 글자예요? 숫자든 글자든 얘는 7번째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는 MID 요 주민등록번호에서 7번째 단계를 잘라라. 7번째 단계를 잘라라 그러면 이제 성별 코드가 나와요. 성별 코드가 이제 나왔고요. 이대로 쭉 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얘는 엉뚱한 짓을 해요. 왜? 7번째가 얘가 7번째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야, 너 13자리야? 13자리면 7번째 단계지만 14자리 같으면 8번째 단계야 라고 따로 알려줘야 돼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썼냐면 if 물어보기를 length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length 길이에요. 길이 얘가 몇 글자라면 14글자라면 그러면 이 주민번호의 8번째 산글자를 잘라오는 게 성별코드고 만약 14글자가 아니면 13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민번호에서 7번째 산글자를 잘라와라.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13자리니까 7번째 상계를 가져올 테고, 얘는 14글자니까는 8번째 상글자를 잘라서 이 2호를 찾아올 테고, 얘는 어차피 13글자 아니면 14글자니까 알아서 성별 코드를 찾아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넣어주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입력이 될지 몰라서 그런 건데, 어차피 이 데이터가 계속 변동되는 게 아니라 고정시켜 놓고 쓸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보이는 대로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붙여 놓고, 다시 얘를 복사해서 거꾸로 한 번 더 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붙이면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 엑셀 상에서는 안 되나요? 한 번에 자 복사,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값으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값? 안 붙네요. 얘는 숫자, 얘는 글자로 붙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붙이려면 엑셀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동원한 게 메모장에다 옮겨놓고 가져오자. 메모장은 있는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여기다 붙여넣기, 역으로 한번 더 붙여넣는 거예요. 개수가 100만 개가 되더라도 가능은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성별은 어떻게 매길까요? 물어보는 거야. 야, 너 1이니?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분은 또 기분이 나쁘니까 너 성별 코드가 2니? 그러면 여자. 아니면 남자. 이래도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앞에 남자 뒤에 여자가 붙어버리니까 1 남자 2 여자 3 남자 4 여자 5 남자 6 여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행정이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f 너 1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 얘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예요. 만약에 너 글자 1이면 너 남자라고 하자. 아니면 여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은 써 있는데 그럼 왜 숫자처럼, 얘 숫자라 그랬잖아요. 숫자인데 얘를 잘라놨더니 얘가 글자가 되느냐? MID 함수를 거치면 MID left, right 이러한 문자와 관계된 함수를 거치면 결과가 문자가 된다. 숫자처럼 보이지만 속성은 문자다 이거야. 그래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너 숫자 1이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1이 아니라 너 문자 1이니? 글자 1이니? 라고 해주면 그래 나 글자 1이야 문자 1이야 라고 맞게 된다 이거죠. 지금 책에서는 그런 거는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오로지 글자 1이냐 라고 물어본 건데 그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19번 문서는 뭔가 한번 열어보면은요, 여기 보면 고객 번호가 들어있는데 이 고객 번호가 대문자 소문자 막 섞여 있어요. 또 하나 이 앞에 글자 앞에 막 빈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저 앞에 막 빈칸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에 막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에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붙일 수는 없어요. 띄어쓰기 한 거니까. 근데 너무 많이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한 칸만 띄우자. 한 칸만 띄우면 구분은 되니까. 또 하나 저 앞에 불필요한 글자가, 불필요한 빈칸이 막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 개수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 뒤에 있는 얘도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깔끔하게 싹 지워줄 수는 없을까? 이거를 이렇게 싹 지워줄 수는 없겠네요. 그런 함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문자로 바꿔라. 이 고객 번호 이름을 는 로워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엔터 치면 소문자가 돼요. 소문자 로워. 그 다음에 옆에는 어퍼. 그럼 뭐냐면 대문자가 돼요. 다. 책에 284페이지 로워, 어퍼, 풀어퍼 세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로워 함수는 뭐다? 소문자로 바꿔라. 어퍼는 뭐다? 대문자로 바꿔라. 그 다음에 풀어퍼는 뭐냐면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라. 단어의 첫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글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글자 단어가 바뀌는 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ALF, KI라는 KL인가?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 단어가 되기 때문에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얘가 한 단어잖아요. 한 단어니까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가는 거고 띄어쓰기를 해놓으면 단어가 돼요. 그래서 프로포란 함수는 글자의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라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되는 거예요. 단어의 첫 글자가. 책에도 그렇게 써있네요. 로어는 소문자로 싹 바꾸는 거고 어퍼는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프로포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보세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한꺼번에 쫙 내려오겠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하나 자동 채우기 하고 요거 자동 채우기 하고 요거 자동 채우기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해주면 한꺼번에 쫙 내려가요. 자, 285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문자가 뭔지 소문자가 뭔지 단어가 뭔지 이건 다 아시는 용어니까 세밀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하다가 안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객번호 4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는 뭐를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 안에가 막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 뒤에도 막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중간에도 막 빈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되게 보기 싫어요. 보세요. 대문자, 소문자, 첫 글자 대문자로 바꾸는 건 해주는데 앞에 빈칸이 지저분하잖아요.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는 트림 는 트림이라는 함수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앞에 빈칸이 많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도 빈칸이 들어가 있고 끝에도 막 들어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빈칸하고 저 끝에 있는 빈칸은 싹 지워버리고요. 중간에 빈칸은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지울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남겨놓고 지우는 하나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대문자로 바꿔라 하지 말고 뭐 해주면 돼요. 이거를 트림 해가지고 트림해서 대문자로 바꿔라 소문자로 바꿔라 그러면 딱 글자만 나오겠죠. 그렇죠? 얘도 트림 함수를 거쳐 가지고 대문자로 바꾸면 딱 글자만 나오겠죠. 그렇죠? 얘도 트림을 써주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빈칸들은 싹 사라지고 글자만 쫙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트림이라는 함수는 많이 쓰이는데 자, 그럼 트림을 먼저 써야 되나 어퍼를 먼저 써야 되냐 이거지. 자, 뭔 얘기냐면 는 트림 가로 열고 어퍼 하고 글자 이게 맞는지 어퍼 트림 하고 글자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어느 게 맞아요? 자,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소문자로 쓸게요. 자, 우리 제가 원하는 건 뭐죠? 이렇게 나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퍼니까 대문자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빈칸은 지워야 되고 요건 한 칸만 띄워주면 돼요. 그렇죠? 한 칸만 띄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둘 다 맞아요. 보세요. 얘를 대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러 칸 띄우고 대문자 A, 여러 칸 띄우고 대문자 B, 여러 칸 띄우고 이렇게 되겠죠. 그걸 트림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뀔 거고. 얘를 아예 처음부터 좌우에 빈칸 지우고 속에 있는 빈칸을 지우고 나면 A 한 칸 띄우고 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문자로 바꿔도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어퍼를 쓰던 로어를 쓰던 뭐를 쓰던 간에 트림이라는 함수를 같이 넣어줘야 이런 불필요한 공간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정성껏 이렇게 탁 입력하면 좋은데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빈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정돈을 하려니까 이런 작업을 한 번씩 거쳐야 된다. 우리말은 뭐 어퍼, 로어 필요 없죠. 우리말은 대소문자가 없으니까는 트림은 넣어줄 수 있어요. 트림은 넣어줄 수 있다. 근데 요즘 뭐 인터넷상에 회원가입하면 뭐 시군구가 자동으로 착착착 구분이 되죠. 근데 주소를 본인이 알아서 입력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줘야 된다? 여기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트림 함수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텍스트로 변환하기는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22번에 트림 말씀드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째는요. 23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해야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근무한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23번째 보시면 여기다가 보세요. 컨트롤 세미코론을 탁 치면 날짜가 알아서 들어가요. 오늘 날짜가. 컨트롤 세미코론을 치면 날짜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얘가 내일 열어보면 그냥 이 날짜로 있어요. 그럼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가 나와야죠. 1년 후에 열어보면 1년 후에 날짜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는 today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는 today. 는 today는 가로 열고 안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괄호를 닫아요. 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날짜가 자동으로 착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로 나오고 한 달 후에 열어보면 한 달 후에 날짜로 알아서 나와요. 는 today라는 함수예요. 자, 시간은 뭐냐면요. 본래는 컨트롤하고 콜론을 눌러주면 시간이 들어가요. 컨트롤하고 콜론, 세미콜론 밑에 있는 기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누르면 컨트롤 콜론이 되거든요. 얘를 입력을 하면 현재 시간이 알아서 들어가는데 얘가 10분 후에 열어보면 그냥 이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일 열어보면 내일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요 시간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근데 시간만 나오는 함수는 없습니다. 자, 는 now 괄호 열고 아무것도 안 쓰고 괄호를 닫아요. 는 now라는 함수도 있어요. 는 now를 쓰면 이렇게 괄호 열고 닫으면 끝나요. 근데 엔터를 치면은요 자릿수가 삐졌다고 나오는데 자 보세요. 얘는
시간만 나오는 함수가 아니고요. 시간하고 날짜가 같이 나와요. 이렇게. today는 날짜만 나오는 함수인데 시간만 나오는 함수는 없어요. 그래서 today라는 함수 밑에 now 함수를 썼지 않습니까? now 함수에다가 서식을 바꿔줘야 돼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셀 서식 배웠잖아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세요. 연월일로 돼 있거든요. 연월일 이렇게. 그리고 시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월일은 빼고 시분만 넣겠다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이 몇 년 며칠인지는 표시가 안 되고 몇 시 몇 분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분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릿수가 이렇게 넓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now라는 함수는 날짜하고 시간이 같이 나오는 함수고 today는 날짜만 나오는 함수고, 그런데 시간만 나오는 함수가 없어서 now 함수를 불러가지고 연월일은 안 보이게 막고 시분초만 넣어줄 수가 있다 이거죠. 시분초는 여기다가 콜론 ss 넣어주면 뭐야, 여기다가 ss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F9번키 누를 때마다 F9번키를 누를 때마다 시간이 막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키보드에 F9번키를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간이 막 바뀌는 게 나올 겁니다. 저는 F9번키 누르면 안 돼요. 다시 녹화, 지금 녹화하는 중이고요. F9번키 누르면 멈출 거예요. 그래서 저는 F9번키를 못 누르고 세로 고침을 누르는 게 F9번이에요. 세로 고침 누르는 게. 네, 보통 윈도우에서는, 인터넷에서는 F5번키 누르는 건데 여기서는 수동 재계산이라 그래요. 세로 고침이 아니라 사실은 수동 재계산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뭐다? F9번키 누르는 거예요. F9번키.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초분이 막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해 보죠. 이 사람 며칠간 일했을까요? 는 오늘 날짜에서 빼기 입사 날짜를 쓰는데, 그렇죠. 우리 계산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오늘 날짜가 큰 날짜고 입사 날짜가 작은 날짜니까 오늘 날짜에서 빼기 입사 날짜를 빼면 며칠이 경과됐는지 엑셀이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사항 이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입사한 날짜는 나 왼쪽에 있죠. 근데 오늘 날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곳에 있는 거를 클릭했을 때는 F4번 키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 날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가면. 그 엔터를 치니까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근데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얘가 날짜 형태로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은요 날짜처럼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그럼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쉼표살 찍어주면 숫자로 변해요. 쉼표살 찍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날짜에서 날짜를 뺐잖아요. 그럼 날짜처럼 보여요. 그럼 이거를 쉼표살을 숫자로 바꿔주면 이렇게 8100일 지났다, 9072일 지났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몇 년 몇 개월 며칠간 근속했어요? 아까처럼 이게, 그럼 이 사람 22년 3개월 5일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22년 3개월 5일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치 1922년 3월 5일처럼 보이지만 이건 22개월 3개월 5일이 아니라 22년 3개월 5일이 아니라 이상한 날짜가 된 거예요. 왜냐면 1900년 1월 1일이 얘가 1이라 그랬잖아요. 1 숫자 1 날짜에서는. 그러면 만약 00년 01월 01일 같으면 1인데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 00월 01일은 없거든. 만약에 내가 경과된 지 3일 됐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일 지났으니까 005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01월 3일로 나와요. 이게 3이니까 그럼 1개월 3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1월 3일로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일수는 나오는데, 그럼 얘가 몇 년 됐는지 어떻게 계산해? 는 얘를 몇으로 나눠요?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나요. 왜 365일도 있고 366일도 있잖아. 평균 2.242가 평균이래. 1년이 365.242일에. 이것도 틀리는 거죠. 왜? 365일일 수도 있고 366일일 수도 있는 거지, 평균은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얘를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몇 년치인지는. 그래서 여기선 절대로 계산이 안 되고요. 이 함수 써야 돼요. 요렇게 써야 돼요. 요렇게. 자, 는 데이트 diff, 는 데이트 diff인데 이걸 외워야 돼요. 왜 외워야 되냐면, 이게 주책이 뭐냐면 아무리 여기 찾아봐도요 안 나와요. 함수 안에. 이 안에 없어요. 없는 함수예요. 목록에 없는 함수가 몇 개 있어요. 엑셀에서는. 대표적인 얘가 없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는 데이트 diff,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예요. 디퍼런스, 차이가 뭐냐 이거지. 그리고 작은 날짜, 큰 날짜, 그리고 옵션이 들어가요. 날짜를 계산할 때는 큰 날짜에서 빼기 작은 날짜를 해주는 거지만, 아까 날짜 빼기 날짜 했잖아요. 큰 거 빼기 작은 걸 했는데, 함수 안에다가 날짜를 계산할 때는 꼭 작은 거를 앞에다 쓰고 뒤에다 큰 걸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y라 썼잖아요. y는 뭐냐면 기간 중에 기간을 연수로 환산하는 거예요. 연수. 그러니까 답이 아까 22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은 22년간은 일했다는 거야. 만으로. 22년 몇 개월 며칠인지 몰라도 하여튼 22년간 이상은 일을 한 거야. 만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y 대신에 m을 쓰잖아요. m을 쓰면 기간을 월수로 환산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d를 쓰면 d를 쓰면 뭘까요? 기간을 일수로. 그러니까 날짜 빼기 날짜를 해주면 요거 쓴 거랑 똑같아요. 며칠이 지난지가 알아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애기 몇 살이에요? 그러면 애기 엄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애기 18개월 됐어요 라는 엄마도 있고, 한 1년하고 6개월 됐어요 라고 하는 엄마도 있어요. 이게 M이라고 쓰는 게 뭐냐면, 우리 애기 18개월 됐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년은 여기 찾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18개월은 1년하고 6개월이죠. 1년은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날짜를 y로 쓰면 1년은 나와요. 18개월은 m을 쓰면 18개월이 나와요. 그럼 1년을 공제하고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게 없어요. 코드에.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거는 뭐냐면 연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 그러니까 25개월 됐다 그러면 2살하고 1개월이잖아요. 25개월이면 2살하고 한 달인데, 이때 2살은 y라는 옵션을 쓰면은 2살이라는 게 나오고,
나머지 1개월을 따질 때 YM을 쓰는 거예요. YM. 그러면 2년치 24개월치 빼고 나머지 한 달 남잖아요. 그 한 달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MD도 있어요. MD. 몇 년 몇 개월 제한 나머지 며칠 남은 거. 그게 MD예요. 또 하나 있는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네이버에다가 데이트 diff 함수를 검색하시면 설명이 잘 나와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는 데이트 diff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근데 큰 날짜가 저 다른 곳에 있으니까 달러 코드 찍는 거. 그다음 여기다가 M을 쓰면 뭐가 된다고요? M? 전체 개월수. 이 사람이 266개월 일한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죠. 뭐 원한 거예요? YM.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22년 하고 2개월 더 일한 거예요. 그게 총으로 266개월인 건데 264개월이면 22년인가 봐요. 나머지 2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지 이때부터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28년 4개월 됐어요. 만 28개월 4일 되고 만 377일째 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 여기에 딱 뜨잖아요. 이게 인터넷의 홈페이지에다 날짜 경과되는 함수를 써주면은 이렇게 날짜가 자동으로 나와요. 엑셀 마냥. 그래서 요 몇 년 몇 개월치라는 거는 제가 안 하고 그냥 개월 며칠 일자만 출력을 해 놓은 거예요. 좀 지나면 이제 만으로 29개월 될 테고 만으로 28년 됐건 28년 된 거죠. 340개월이고 28년 4개월 강의한 거잖아요. 예. 그럼 좀 있으면 29년 되고 만으로 30년 되겠죠. 그럼 언제 딱 30년 될까요? 딱 언제 30년 될까요? 얘를 바꿔야 되나요? 얘를 바꿔야 되나요? 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함수잖아. 함수면 안 되고 그냥 오늘 날짜가 들어갔다고 치고 자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딱 30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뭐를 바꿔서 요 날짜가 바뀌어서 아하 근데 이것도 이상한데 360일이 돼야 되겠죠. 다시 계산할게요. 목표값 찾기 얘가 360이 되면 딱 30년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얘를 찍어 볼게요. 언제가 되면 2018년 11월 25일이 되는 날이 이날이 딱 제가 만 30년째 딱 강의하는 날인가 봐요. 별의별 걸 다 계산하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요. 만난 지 며칠 됐는지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만난 지 100일 됐는지 200일 됐는지 따지고 있더라고. 오죽하면 네이버에 가면은요. 네이버에 가잖아요. 이렇게 네이버에 가면 요 서비스 중에 날짜 계산하는 거 있어요. 날짜 계산. 날짜 계산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내가 며칠 날 군대 갔는데 언제 제대하는지 그것도 계산하는 거 있고요. 요즘 군대는 계산법이 다르대요. 저희 때는 언제 제대해라 라고 명령이 내려오면 그때 제대하는데 요즘은 입대한 그날로부터 몇 개월 딱 정해지면 알아서 제대하나 봐요. 그게 이렇게 만약 육군은 며칠, 몇 개월, 공군은 몇 개월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양력 음성 돼요. 전 양력이 생일인데 음력이 생일 때 있어요. 음력이 생일인데 그 음력에 태어난 날이 아니거든. 실제 제가 6월 1일 날 태어났대요. 음력으로. 근데 호적에는 9월 5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음력 6월 1일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꿔봤더니 7월 3일인가가 실제 제 생일이에요. 양력 7월 3일이. 계산도 해줘요. 엑셀에서 음력 계산을 못 하거든요. 네이버가 계산해 주더라고. 하여튼 이런 기능 저런 기능도 있다더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쭉 넘어갈게요.
자, 30번 299페이지에 보면 30번에 데이트 dir라는 함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dir 함수가 거기 보면 y니 m이니 d니 하는 코드가 있죠. 그 코드는 설명해야 하는데 누락된 게 뭐예요? 아까 요 ym도 빠졌고 md도 빠졌고 총 몇 년지, 총 몇 개월인지, 총 며칠인지, 근데 몇 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몇 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여기 코드가 없어서 옵션을 제가 메모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돼요. 자,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 if 함수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if 한번 볼게요. 30번에 아 31번이구나. 31번.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에서 뭐를 빼고 뭐에서 뭐를 더하고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로지 그러기만 사는 건 아니잖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 그래서 아까 주민등록번호가 14자리 같으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렇게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아니면 밥을 안 먹는 거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럼 출근을 하는 거고, 근데 아차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네? 뭐 어떻게 돼? 출근 안 해요? 그때는 버스로 못 가니까 택시를 잡아 타고 가야 되고, 여차하면 비행기를 빌려서라도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타고 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60점 이상이면 합격인가 봐요.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불합격. 얘는 합격. 얘는 합격.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내가 써야 되냐 이거야. 시험 본 사람이 10만 명인데 내가 10만 명을 다 보면서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을 써야 되냐 이거지. 명령을 걸어야 되겠다. 그때 if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는 if 조건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가 있을 거고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 배고프니? 그래, 응, 아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 현재 배가 어떤 상태니?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죠? 배고프니?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물어보죠. 배고프니? 그랬더니 뭐래요? 그러면 밥 먹어. 아니면 배 안 고프대? 그럼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배 고프니라는 조건을 물어봤더니 배가 고프대. 그럼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 밥을 먹어야 될 테고, 배 고프니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럼 기다리든지 뭘 하든지 딴 걸 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게 if 함수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봤나 봐요.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출력을 하래요. 이럴 수 있고, 는 if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빈칸으로 처리하래요. 이럴 수도 있고, 는 if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축하해 라고 출력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빈칸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고 그 물어본 대답이 맞으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if라는 함수예요. 책에는 뭐라고 됐더니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 탈락이래. 탈락하라고 출력하래. 탈락.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f. 는 if.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로지컬 테스트. 논리적으로 써라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너 크거나 같다 70 이상이니? 책에 써있죠? 70 이상이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나 70 이상이다 어쩔래? 알았어 나 합격. 아니면 탈락. 근데 따옴표에다 써줘야 돼요? 따옴표에다. 왜? 글자니까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잖아요. 따옴표에다 써. 이거 따옴표를 안 써주고 그냥 합격이라는 글자를 쓰면 큰일 납니다. 합격이라는 명령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꼭 따옴표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 따옴표. 그랬더니 엔터를 치니까 얘는 탈락. 그러면 어떤 애는 합격, 어떤 애는 탈락이지. 조건에 맞으면 합격이고 아니면 탈락일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요, 결과가 두 글자죠. 둘 다 두 글자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이런 데이터가 한 10만 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탈락,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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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합격, 합격, 탈락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합격이라는 글자도 보이는데 둘 다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탈락 말고 합격 말고 불합격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는 세 글자, 얘는 두 글자.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그럼 시각적으로 잘 보이잖아요. 그것도 요령이에요. 꼭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아닌데, 만약에 탈락, 합격이라고 돼 있으면 탈락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합격은 파란색으로 보여요. 아니면 탈락만 빨간색으로 보이게라고 명령을 또 걸으면 돼요. 그러면 탈락은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 눈이 편하게끔 만들어야지. 아니면 이렇게 탈락은 무슨 비워둬. 따옴표 열고 닫으면, 요 빈칸이란 말은 이렇게 써요. 이게 빈칸이에요. 이게 빈칸이에요. 아무것도 따옴표에 아무것도 안 쓰면 빈칸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 해주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합격은 합격이라고 나오는데 비워두는 칸은 뭐다? 쟤는 불합격 하나야. 이것도 요령이고. 책에는 모르지 그냥 두 글자로 출력하라 그랬는데 형평성을 봐서 똑같은 두 글자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분석하기가 불편할 수는 있다. 시각적으로 바로 착 안 보인다라는 거.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80점 이상이면 A등급, 60점 이상이면 60점 이상이면 B등급, 아니면 C등급. 그렇게 매길 수도 있잖아요. 70점을 커트라인을 주고 아니 합격 아니면 불합격 처리할 수도 있는데, 합격이 되더라도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C등급도 있잖아요. C등급은 불합격이에요. 왜? 60점이 안 되면 C등급이거든. 근데 70점 이상이 합격이니까. 그러면 합격생 중에는 80점으로 A등급 받은 사람도 있고 79점으로 B등급 받은 사람도 있죠. 둘 다 합격인데 어떤 애는 A등급 어떤 애는 B등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C등급은 불합격이겠지만 그럼 그것도 구분하겠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f 너 네 점수 너 80점 이상이니? 어떻게 하래? 넌 A 등급이라고 쓰던 A라고 쓰던 간에 A. 만약 아니면 또 물어봐야지. B인지 C인지. 또 if. 그래서 야 너 이번에 60은 넘냐 그럼? 60 넘으면 어떻게 할 건데? B라고 할게. 60도 안 넘으면 어차피 넌 C야. 이렇게. 우리 300페이지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그 공식 중에서 제가 등급이라는 글자를 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같은 합격인데 어떤 애 A 어떤 애 B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눴어요. 잠깐만. 우리가 잘 보이려나? 이렇게. 자, if 함수를 가지고 아까 뭘 물어봤어요. 이거냐 저거냐 물어봤는데, 사람이 살 때 조건 하나만 물어보진 않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다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야식도 끊고 운동도 해야 돼. 그래야 체중 절감이 잘 돼.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야식을 안 줄이면, 안 끊으면 변동이 없는 거고, 야식은 끊었는데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또 효과가 떨어져. 그래서 야식도 끊었느냐 운동도 하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더 효과적인 게 좋을 거 있어요. 거기다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조건이 세 가지예요. 야식 끊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오케이 띵호 이거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오시다 이렇게 출력하라 이거죠. 여기도 보세요. 평균을 갖고 묻는 게 아니야. 평균이 아무리 좀 뭐 할 거야? 70 밑으로 떨어진 애 하나도 걸리면 불합격이라는 거야. 탈락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자, 보세요. 는 if 조건이 세 가지예요.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and라는 거로 물어요. and로 물어서 국어 70 이상, 영어 70 이상, 수학 70 이상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그러면 합격, 아니면 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70 밑으로 떨어지는 게 걸리면 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얘는 탈락이에요. 왜? 7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네. 얘도 탈락인데 얘도 탈락이고, 얘는 성적이 좋아요. 딱 요거 하나 걸린 거야. 1점 차이로. 평균은 70이 넘었는데 한 과목이 떨어진 거예요. 책에 301페이지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시험을 만약에 20과목을 봤어요. 20과목 모두 70점 이상이래요. 그래 합격한대요. 그럼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는 if and 안에다가 첫 번째 과목 70 이상, 두 번째 과목 70 이상, 세 번째 과목 70 이상 다 클릭해서 20개를 클릭해 줘야 돼요.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는 if 미니멈이 뭐예요? 제일 작은 값. 뭐에? 요 세 과목, 20과목이면 20과목, 세 과목이면 세 과목의 최소 값이 70보다 작으면 뭐예요? 다 70점 이상의 합격인데 한 가지라도 7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으면 탈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값이 70보다 떨어진다는 말은 요런 애들. 얘는 최소가 69잖아요. 70 밑으로 떨어지죠? 이러면 탈락이라고 하고, 아니면 뭐라고 하자? 합격이라고 하자. 그래도 결과는 동일해요. 요거 하나 메모해 주세요. 자, 제가 요거를 책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책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책에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이렇게 썼어요. if O와 C의 다섯 번째가 70 밑으로 떨어지고, D의 다섯 번째가 70 밑으로 떨어지고, E의 다섯 번째가 70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당신은 탈락, 아니면 합격.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책에는요. 아래 그림 보시면 301페이지 아래 그림.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과목이 3개니까 3번 쓰면 돼요. 과목이 20과목이면 어떻게 돼요? 20과목을 다 일일이 나열해 줘야 돼요. 근데 and도 불편하고 or도 불편한 거예요. 그때 요거 쓰면 돼요. 20과목이든 뭐 50과목이든 간에. 20과목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최소 값이 70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한 개라도 걸렸다. 70 밑으로 떨어졌다라면 뭐예요? 최저 점수가 7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어느 한 과목이라도 7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탈락, 아니면 합격.
이게 가장 깔끔한 함수예요. 어쩔 때는. 그래서 and or를 써도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이 책에는 아래 거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이것도 하나 메모해 주세요. 301페이지 하단에다가 잘 메모해 주세요. 33번째는 추수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함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신 거 가로를 저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예. 그렇게 했는데 저도. 볼게요. 는 추수는요, 어떤 값을 골라가지고 그 값이 1일 때, 1일 경우가 있고 2일 경우가 있고 3일 경우가 있고 4일 경우도 있고 쭉 맞죠? 255일 경우 이렇게 있단 말이야.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추수 어떤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값을 정해주고 사랑, 행복, 우정, 승리, 기쁨. 자, 몇 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5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5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값을 물어보는 거야. 너 어떤 숫자 좋아하니? 1에서 5까지. 그랬더니 나 3이요 그랬어. 그럼 뭐야? 우정. 그렇죠? 1이요 그러면 사랑. 근데 6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 6 에라. 항목이 5개밖에 없는데 주체밖에 0이라든지 6이라든지 하면 값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3 그러면 우정이 되고 4 그러면 승리가 되고 5 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추수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는 추수 자녀수 있잖아요. 자녀수에다가 그 자녀수가 1이면 자녀수 곱하기 10만원, 2면 자녀수 곱하기 20만원, 만약에 3사람이면 자녀수 곱하기 30만원씩 줘라. 근데 자녀가 없대. 그럼 어떻게 돼요? 0번째잖아요. 0번째.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0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0번째는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4명이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요. 자녀가 없어도 에러가 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해. 솔직히. 그 이유가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4명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 2, 3면 자녀가 3명까지 딱 정해져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건데 우리는 자식이 5입니다. 그러면 에러가 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수 곱하기 뭐 10만원씩 줘라. 자녀수당을. 그럼 한 명은 10만원, 5명이면 50만원, 자녀가 없으면 빵 이렇게 되겠지. 뭐 자녀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는 건 알겠는데 자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 알겠는데 애를 먹을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거를 쓰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부서인가 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 번째가 직위인가 봐요. 이 회사는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1이면 뭐래요? 총무부, 2면 개발부, 3이면 홍보부. 딱 세 개 부서밖에 없나 봐요. 그 다음에 직위가 1이면 사원, 2면 주임, 3이면 대리, 4면 과장, 5면 부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는 추수 여기에 그 코드, 부서 코드죠. 부서 코드를 넣어가지고 부서 코드가 1이면 뭐라고요? 총무부.
부서 코드가 2면 뭐 개발부, 부서 코드가 3이면 홍보부,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수, 직위 코드를 넣어가지고 직위 코드가 1이면 뭐래요? 사원, 2면 주임, 3이면 대리, 4면 과장, 5면 부장, 이렇게 하래요. 근데 이 사원 코드가 어디에 있어요? 부서 코드가 어디 있어요? 4번 4번에 세 번째 거고, 직위 코드는 4번에 네 번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서 코드를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중간에 꼈죠? 중간에 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는 MID 4번에 세 번째 한 글자, 이러면 이게 부서 코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4번은 뭐예요? B의 다섯 번째 셀이죠? B의 다섯 번째 셀. 그래서 여기 4번이 B의 다섯 번째 셀이었거든요.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고. 그럼 직위 코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직위 코드는 4번이 네 번째니까 그냥 바로 썼을 때 여기다가 는 MID B의 다섯 번째 셀에 네 번째 한 글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직위 코드가 되는 거죠. 저 위에처럼 제가 표현한다면 이게 4번이죠. 4번. 근데 4번이 여기는 지금 B의 다섯 번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B의 다섯 번째 셀에서 네 번째, 요거 네 번째에서 한 글자, 그게 1이면 4원, 2면 3이면 4면 5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직위는 이걸 가지고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자동 체크해주면 부서하고 직위 한꺼번에 쫙 나오겠죠. 서른 네 번째 함수를 찾아보는데요. HLOOKUP, VLOOKUP하고 똑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자, 보세요. 얘는 참조 영역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먼저 한번 보세요. 제 화면을. 지금 수음양가를 매기는데 이 데이터가 가로로 나와 있어요. 참조 영역이. 근데 방금 전에 봤던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참조 영역이 세로로 되어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는 가로고요. 지금은 세로고요. 그렇죠? 세로로 되어 있는 애들은 참조 영역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얘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고 이때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요. 요 V가 버티칼은 세로예요. 세로. 우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 그 세로예요. 세로. 수직. 그 다음에 가로는 허리젠탈, 수평, 가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허리젠탈 룩업이라고 해요. 룩업은 뭐냐면 뭐를 찾아라 이런 거예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뭘 찾아봐 라는 게 룩업인데, 이때 참조 영역이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HLOOKUP을 써야 되고, 세로로 되어 있으면 VLOOKUP을 쓰는 거예요. 방법은 동일해요. 그 차이만 다르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색연필이라는 물건을 찾아야 돼요. 이게 지금 명칭이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내가 문방구라 그러면 바코드 찍을 거 아닙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포인트 오브 세일. 그래서 바코드로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얘가 물건이 얼마다, 뭐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포스 시스템을 계산 빨리 하려고?
동네 슈퍼는 그렇게 안 해요. 구멍가게는 그렇게 안 한다고. 구멍가게 아저씨가 저건 200원, 저건 300원 다 알아요. 몇 개 팔린지 알기 때문에 주문하기도 수월해. 총판에다가 우리 라면 떨어졌으니까 좀 몇 개 보내줘. 그럼 알아서 또 총판에서 라면 갖다 주는데, 그런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은 재고를 조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딱딱딱 찍을 때마다 물건이 팔려 나간 거기 때문에 재고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결산을 딱 누르면 무슨 물건이 얼마큼 몇 개 팔렸는지 알고 그것이 거래회사로 넘어가요. 그럼 새벽에 물류창고에서 보충하러 차가 온단 말이야. 그렇게 와요. CU도 그렇고 뭐 세븐일레븐도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제품 코드를 입력하겠죠. 제품 코드를 입력하는 순간 제품명이 나와야 되고, 그 제품명에 따른 단가도 나와야 수량을 곱해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도 달라지잖아요. 그 할인율이 달라져야 단가랑 수량을 곱한 할인율을 계산해서 그 사람의 실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색연필이니까 2,500원이라고 쓰고, 그러면 100세개니까는 20%를 할인을 해주고, 그렇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는 단가랑 수량이랑 곱해가지고 할인율을 계산해주고 할 거 아닙니까?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이렇게 해주면 이게 실제 할인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불할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거냐,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할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할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색연필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는 VLOOKUP. 크게 보여드릴까? 자, 는 VLOOKUP. 여기 이런 게 좀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룩업 밸류가 뭐고, 테이블 어레이가 뭐고, 컬럼 인덱스 넘버가 뭐고, 레인지 룩업이 뭔지 궁금하시면 사실은 그때 F6를 누르시면 떠요, 이렇게. 그럼 룩업 밸류는 뭐래요? 찾으려는 값이래요. 색연필. 그게 룩업 밸류고,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 이 색연필을 찾아야 돼, 이 동네에서. 이렇게 얘가 참조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색연필은 얘는 내 왼쪽에 있는 애였지만 얘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동떨어져 있죠? 그럼 무조건 F4번 달러를 찍고. 그러면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 색연필이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칸에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단가죠. 그럼 우리가 출력하는 거는 두 번째 걸 찾아와야죠. 두 번째 2,500원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색연필이라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그 글자에 맞는 단가를 출력해야 되니까 제품명은 첫 번째, 단가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걸 찾아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색연필을 찾아와야지 색크레파스를 찾아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똑같은 값을 찾아야 돼. 정확히 일치하는 값. false 또는 0. false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확인 누르면, 그래서 색연필이 아니라 뭐로 바뀌면, 물통으로 바뀌는 순간 알아서 단가가 바뀌죠. 얘가 스케치북이면 3,000원, 얘가 색연필이면 2,500원. 알아서 단가가 착 바뀌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VLOOKUP. 찾는 값은 뭐라고요? 색연필을 찾을 거예요. 컴마 어디에서? 이 두 칸, 세 줄 두 칸짜리 이 동네에서 찾을 건데, 다른 데를 블럭 잡았으니까 F4번 키 누르 달러가 찍히게끔 해주고,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거 가져올 거니? 라는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제품명이 반드시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색연필에 해당하는 단가를 가져올 거니까 단가는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라고 쓰는 거고, 콤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정확히 일치. 색연필을 찾아와야지. 만약 여기다 세크레파스라고 써있다고 해서 세크레파스를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세크레파스는 없으니까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써야 돼요. 그것도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럼 할인율 한번 해볼게요. 할인율도 비슷해요. VLOOKUP인데 여기서 찾는 값은 뭐예요?
수량이죠? 수량을 찾아가지고 할인율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자, 이 동네에서 찾을 거예요, 이 동네에서. 마찬가지로 수량이 첫 번째고 할인율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걸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달라. 자, 아까 수량이 몇 개였어요? 100 몇 개? 103개. 그럼 103개라는 수량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정확히 일치 쓰면 안 돼요. 여기는 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0부터 29까지는 0%라는 뜻이에요. 30부터 49까지는 5%라는 거고 50에서 99까지는 15%고 100개 이상 되면 20%라는 뜻이에요. 103은 100개 이상이니까 20%라는 뜻이에요. 95는 50에서 100 사이니까 15%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사일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유사일치. 아까는 색연필을 글자를 똑같이 찾아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를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단가도 나오고 할인율도 나오겠죠. 아직 얘를 곱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안 나왔고. 이렇게 해서 색연필이라는 글자에 대한, 자 보세요. 색연필이 아니라 나는 스케치북이야 그러면 되는데, 만약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연필 쓰면 어떻게 돼요? 연필. 연필이라는 글자는 없잖아요. 없잖아.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색연필을 쓰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 103개가 아니라 98개 같으면 할인율이 달라지고 200개도 달라지고 이렇게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이 바뀌는 거죠. 근데 참조하는 영역일 때 요거는 블럭에 안 넣어요. 알맹이만 넣어요. 알맹이만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얘는 평균에 따른 학점을 매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음이란 건 아시잖아요. 85점 그럼 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는 에버레이지 블록을 잡으면 평균이 돼요. 평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평균이 63.7이면 어디예요? 양. 71.3이면 미. 90.3이면 수. 그렇죠? 근데 얘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그래서 무슨 함수를 쓴다? H루급을 쓰는 거예요. 얘가 자, 얘는 잘못 썼으니까 자, 블럭을 잡고 얘가 막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때는 V루급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H루급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는 H루급을 쓰고 이 평균값이 이 표에서 다른 데를 블럭 잡았잖아요. F4번 키 눌러 따르다가 찍히게끔 해주고 마찬가지예요. 자, 평균이 90점이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점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학점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학점. 그러니까 로우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줄에 있는 거 가져올 거니? 두 번째 거. 컴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90.3은 없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잖아요. 유사일치. 근데 위에 거는 밑에 게 아니라 위에 거를 쓸 때는 안 써도 돼요. 옵션이 여러 개 있는데 아래 거를 쓸 거라면 꼭 얘를 써야 되지만 위에 거를 써야 될 때는 안 써도 된다. 그럼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대로 컴마를 빼고 이렇게. 그러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컴마를 찍었으면 얘를 써야 되겠고, 근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요 컴마서부터 true를 지우고 자동 채우기해주면 딱 수음이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 데이터를 제가 아까 세로로 바꿨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자, 얘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선택하에 붙여넣기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하에 붙여넣기 들어가서 요거 행렬을 가로 세로를 서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얘가 세로가 돼요. 가로를 세로로. 근데 대부분 얘는 옆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로를 만든 것 같아요. 요 개수랑 맞춰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안 해요. 세로를 많이 써요. 세로를 많이 써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308페이지로 가볼게요. 308페이지. 38번. 무슨 함수냐면요. 무슨 함수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12개가 있어요.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뭐 dmax, dminimum, dget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현재 7가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는 d 라고 쓰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가 여기 가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누르면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D 맥스 그러면 그 최대값 구하는 거고요. D 미니멈 선택하면 최소값 구하는 거고요. D 프로덕트는 곱하는 거고요. D 썸은 합계 구하는 거고 D 에버리지는 평균 구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D STDV는 표준 편차 구하는 거고 어떤 애는 어디야 여기 그 DVAR 얘는 분산 구하는 거고 균형이 다른 거지 방법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분산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면 그것도 몇 날 며칠 해야 된단 말이야. 통계적인 용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것만 가지고 연습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함수 사용법이 똑같아요. 문법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12개는 용어가 헷갈리는 것 뿐이지 방법론은 동일하다. 자, 먼저 뒷선부터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밑에다가 서울특별시라고 썼나봐요. 서울특별시. 그 위에는 뭐라고 쓴다? 지역 이렇게 쓰래요. 이렇게. 지역이 서울특별시래. 그럼 합계 구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좀 크게 제가 써볼게요. 는 dsum 이 조건은요 나중에 쓰셔도 돼요. 미리 써놓고 들어가는 게 수월한데 만약에 못 썼으면 나중에 쓰셔도 되고 고쳐도 돼요. 자, dsum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합계 구하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괄호를 열었더니 뭐라고 떴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이 자료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할 때 평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알맹이만 블럭 잡죠? 알맹이만 블럭 잡아서 평균 구했잖아요. 합계 구하라 그러면 요 알맹이만 블럭 잡아서 합계 구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블럭 잡아야 돼요. 이게 규정이에요. 는 dsum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 쭉 블럭을 잡는 거예요. 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다 잡는 거. 그리고 컴마 필드 항목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항목. 무슨 항목의 합계를 구할 거냐 묻는 거예요. 무슨 항목의 합계를 구하래요? 거래금액, 거래량. 거래량이라고 써있네? 그럼 얘네, 얘를 클릭해주면 돼요. 거래량의 합계를 구하는구나. 만약 거래금액 합계를 구하라. 그럼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요. 책에는 여기다가 따옴표를 쓰고요. 따옴표를 쓰고 거래량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뭐하러 거래량이라고 써?
얘를 클릭하면 되지. 또 1, 2, 3, 4, 5, 5라고 써도 돼요. 고객번호가 첫 번째, 거래량은 다섯 번째 항목이잖아요. 5라고 써도 돼요. 그거 메모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래금액이란 글자 대신에 제가 뭐를 썼어요? 여기다가 F의 일곱 번째 셀이라고, F의 일곱 번째 셀을 클릭했잖아요. 그게 거래량이란 글자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거기다가 5 다섯 번째 항목이라는 거로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컴마. 크리테리아는 우리말로 조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과거에 조건 쓸 때는 어떻게 썼어요? 따옴표 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서울특별시하고 클릭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반드시 항목 이름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역이 경기도 이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역이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조건을 못 걸어요. 그래서 여기다 걸어 놓은 거예요. 조건이 떨어져 있어서. 지역이 경기도는 붙어 있으니까 조건이 가능해요. 그럼 경기도는 가능하지만 대전이나 인천은 어떻게 돼요? 부산은, 서울은 조건을 못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얘를 조건으로 걸어줘야 돼. 그 엔터 치면 돼요. 근데 서울특별시를 보세요. 자, 여기다가 경기도라고 고치면 어떻게 돼요? 경기도의 합계가 나오는 거고요. 부산광역시라고 쓰면 부산광역시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섭토탈 아시죠? 섭토탈 기억나세요? 필터 걸어가지고 서울시거만 지정해주면 서울시거의 합계 나오고 평균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여기다 걸어주는 거야. 얘는. 근데 보세요. 서울이라고 쓰면 서울이라고 썼잖아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는 없죠. 서울이라고 쓰면 서울로 시작하는 글자는 있는데 서울시라는 글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으니까 합계가 빵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조건을 제가 이렇게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걸면 여기다 만약에 경기도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고, 제가 조건을 이렇게 걸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특별시이거나 경기도인 경우에 합계를 구하라,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조건을 얘만 걸었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조건을 이렇게 걸면 어떻게 되죠? 제가 조건을 아까는 이렇게만 걸었는데 이렇게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서울특별시 지역이면서 담당자가 이몽삼이라는 사람. 그럼 이몽삼이면서 서울특별시인 사람이 하나밖에 없나봐. 하나만 나왔나보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걸 때는 내가 어떻게 조건을 걸 건지를 미리 잘 생각하고 조건을 걸면 된다. 그럼 보세요. 요 뒷섬 대신에 이렇게 바꾸면 뭐가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괄호 속에는 똑같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역의 평균 나오는 거예요. 그럼 D 에버리지 대신에 제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맥스라고 쓰면 뭐가 되죠? 서울특별시 지역의 거래량 중에서 가장 큰 값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 D 미니멈 쓰면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거래량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dsum 그러면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 걸어가지고 합계 구하는 거구나. daverage 그러면 평균 구하는 거구나. dmax 그러면 최대값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은 어려운 함수들 중에 속하는 거예요. 얘들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7번째 항목 보니까 PMT, PPMT, IPMT, FV, PV 이런 것 말들이 나와요. 이거는 금융함수예요. 재무함수. 재무함수인데 문제 보면은 대출권 상환, 대출을 하려는 용도에서 쓰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대출 상환금을 이런 것도 있지. 역으로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달라져요. 내가 매달 적금을 얼마씩 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처럼 부어놨잖아요. 부어놨으니까 때가 되면 받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씩 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금융 재무함수는 용어가 어려워서 저도 몇 개는 알아요. 몇 개는 아는데 용어가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금융은. 그래서 저 그냥 이 책으로만 여러분이 대신 좀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금융 쪽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있어요. 자, 한번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50번째 함수인데요. 50번째 걸 한번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와요. 현재 투자 가치가 얼마냐 이거죠.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거야. 그래서 는 책에 PV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리고 C 7번째가 뭐죠? 연 8%래.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런데 얘는 매월 지급액이죠. 매월 지급액. 여기 매월 지급액이라고 있잖아요. 매달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이율이 8%니까 월이율로 계산해 줘야죠. 그래서 얘를 12로 나누는 거예요. 12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 4번 지급해야 돼. 분기별로. 그럼 나누기 4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2번씩 할 거야. 그러면 24번으로 나눠야 돼요. 나는 전반기 한 번 내고 후반기 한 번 낼 거야. 2번 낼 거야. 그러면 2로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 NPR이라 그래서 20년간 한대. 20년간. 근데 1년에 12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20이 아니라 240으로 적혀 있어요. 월로. 그럼 그 240만 클릭해주면 되는데 20년이라 그랬잖아. 1년에 12번 내는 거잖아요. 12로 곱하는 거고, 20년 동안 내가 내야 되는데 분기별로만 할 거야. 그러면 4번을 곱해야 되고. 아까 12로 나눈 이유가 이게 월이율이 아니라 연이율이니까 월로 계산했을 때 12로 나눈다? 20번 내는 게 아니라 20년 내는 거니까 1년에 12번이죠? 그래서 12를 곱한다는 거. 그 의미를 알고 계시면 금융 쪽에서는 나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컴마 매달 5만원씩 낸대요. 5만원씩. 그리고 컴마 0 말해 한대. 그래서 엔터 치면은요 597만 7,715 600만원인데 연금보험이 600만원인데 내가 매달 5만원씩 20년간 부면은 웬걸 600만원도 안되잖아. 가치가 없죠? 그렇잖아. 만약에 4만원씩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만원씩 낸다 그러면 가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해 봐야죠. 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치 금액이 부호를 띄고 590만원이니까 저기 현가에 있는 가격 600만원보다 크면 유리한 투자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앞에다가 빼기 누르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C6이라고 쓰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어차피 600만원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투자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만약에 이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9%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 5% 그러면 5%라면 투자 갈만하지. 그렇지. 6% 그러면 어떻게 돼? 6%. 6%도 괜찮은데 7% 괜찮아. 8% 8%는 안 돼. 우리 7%를 합시다. 쇼부 봐야지. 그럼 약 한 450만원 이득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연이율이 6% 같으면 좀 금액이 더 올라갈 때 그러면 뭐 괜찮은 거고, 뭐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왜 12로 나눴고 12를 왜 곱했는지 그거만 기억하십사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요, 월 일정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해놓은 건데요. 자, 어디에 있냐면 제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실에 가시면 끝에서 세 번째 3번 자료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거를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저장이 다 되고 나면 어디냐면 걔가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요.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푸셔도 돼요.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풀리거든요. 여기서 얘를 선택해 가지고 얘를 압축 풀기 이렇게 누르셔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오른쪽 눌러서 여기다 풀기 하면 여기 풀려요. 그냥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얘를 이제 실행해 보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올해 날짜인가 확인하세요. 다 올해 날짜 맞죠? 예. 자, 휴일은 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휴일이 아니면 안 쓰는 거예요. 1월 1일은 신정인가 휴일이고요. 1월 28일이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휴일이고 전날, 다음날도 휴일이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요. 써도 상관없어요. 설날, 설 전날, 설 다음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안 쓰셔도 되고. 근데 대체 공휴일로 하나 더 휴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를 원하시는 대로 누구 생일인지 뭐라고 하는지를 쭉 쓰세요. 이렇게 가족여행이면 가족여행이라고 쭉 쓰시면 돼요. 만약에 올해 2017년 12월 29일날 30일날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생일이에요. 그럼 홍길동 생일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일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공휴일은 아니죠. 자, 쓰다 보니까 날짜가 뒤죽박죽 섞일 수도 있어요. 이 날짜가 중간에 2월 3일도 나는 행사가 있어. 그러면 올해 2017년 2월 3일도 무슨 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출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날짜가 꼬여버렸잖아. 다 섞여버렸잖아요. 그럼 날짜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다 정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날짜 순으로 쭉 정렬이 되니까 정렬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보기 불편한 거지, 본인이.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1월부터 가보세요. 1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투데이, 오늘 날짜에 연도를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017년이 나온 거고요. 얘는 뭐가 복잡할까? 얘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게 뭐예요? 왼쪽에서 몇 개 자르래요? 왼쪽에서 몇 개 자르래? 여기 2개 자르래. 2개 자르래. 뭐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파일 네임이 뭔데? 월 일정표라는 파일 네임에서 뭐를 찾으래요? 되게 헷갈려요. 지금 뭔 소리인지. 자신이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01월이라는 글자 밑에 있죠? 여기 시트 명칭 있지 않습니까? 시트 명칭. 요 01월에 왼쪽 2개를 잘라서 01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02월이잖아요. 02월이면 02월이면 안 되겠다.
얘랑 겹친다. 얘랑 겹치잖아요. 그렇죠. 만약 얘가 13월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13 돼요. 근데 13월은 없잖아. 13월 없으니까 에러 나지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시 원래대로 01월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럼 보세요. 밑에 거는 안 건드셔도 돼. 그러면 제가 1월 1일 신정이라고 쓰고 법정 공휴일이라고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그럼 법정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빨간색에 들어가는데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30일 날 대체 공휴일이라고 썼어요. 토요일이 설날인데 제가 대체 공휴일이라고 30일도 썼고 전날 공휴일이었고 토요일이 공휴일이니까 지금 공휴일이 하나 둘 셋 넷 개 연속됐죠. 그 여기 써 있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다른 특별한 일은 없는데 제가 2월 3일 날 미국 출장 간다고 썼잖아요. 1월달 달력에도 걸리지만 2월달 달력에도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휴일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얘는 1월달에 휴일 표시를 해놨으니까 2월달에는 그냥 명칭만 보이고 휴일 표시는 안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3월 1일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다음 달 거잖아. 2월이 아니라 다음 달 거니까 휴일 표시가 안 돼 있고 3월 달에 가면 휴일 표시가 돼 있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러분 일정만 써주시면 돼요. 커다란 일정 같은 것만 써주시면 6월달에 지금 가족여행 간다고 써놨으니까 가족여행 써있는 거죠. 그럼 요 첫 줄에 자동으로 아까 제가 입력한 글자들, 여러분이 입력한 글자들 있잖아요. 그 자동으로 메시지가 적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밑에는 이 밑에는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지. 예를 들어서 뭐 홍콩 여행 이렇게 쓰든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첫 번째 줄은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까 입력한 게 나오게끔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게 2018년도 달력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도 날짜로 바꿔줘야지. 내년도 날짜로 바꿔줘야 내년도에는 내년도 달력이 걸리게 나오겠죠. 이게 만약에 날짜를 여기 가서 2018년도 날짜라고 이렇게 2018년이라고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꾸면은 바꿨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바꾸면은 자 보세요. 여기를 바뀌었잖아요. 알아서. 그러면 얘는 2017년도고 여기는 달력은 2018년도니까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가면 여러분이 이거를 2018년도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나오는 거죠.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네. 원래대로 날짜를 돌려볼게요. 지금 4월하고 10일이죠? 날짜로 다시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이니까 1월 1일 신정이 휴일이었는데 제가 2018년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원래대로 2017년으로 바꾸면 표시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만 요렇게 연도가 바뀌면 여기만 입력해 주시면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떻게 된다? 한 달치 달력이 탁탁탁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여기다가 달력을 사가지고 묘시도 하지만 이게 한 달짜리 달력도 팔잖아요. 낱장 달력.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자기가 막 메모해요. 메모해서 이거를 엑셀로 봐도 되고 이거를 필요하면 그때 가서 프린터로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더라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책 저자 말고 우리 공부방에 가면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 이 책은 여기는 이제 이 책이 우리 그 이소연 선생이 쓴 책으로 돼 있고 여기 2013 버전은 이형범 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저자가 2010하고 2013은 이형범 선생이가 그래요. 저자 이름이 이형범 선생님이 책을 잘 써요. 엑셀을. 근데 그분이 뭘 만들었냐면 한 달짜리를 만들었어요. 한 달짜리. 그래서 이걸 내가 2로 바꿔주면 얘를 2를 바꿔주면 2월달 달력이 되는 거고 어디 갔어? 2월달 달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1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1월이 되고 내가 3을 써주면 3월이 되고 4를 써야 4월이 되고 12번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꺼번에 12달 나오게끔 변형을 한 거예요. 변형하는데 안 되더라고. 기능이 복잡하더라고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명령을 걸어가지고 다 쓴 거예요. 다시 공부해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이게 무슨 기능인지 여기 보면 여기 숫자 있잖아요. 숫자. 요 숫자마다 지금 숫자가 연속이 아니라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조건부 서식에 가보면 조건부 서식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빨간색이다? 휴일이면 빨간색. 그럼 요거 회색은 뭐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건 뭐죠? 그러면 얘는 에러가 나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은요 얘가 2월달이 되는 거예요. 또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그 다음 주가 되는 거고 붙어요. 근데 사실은 필요 없죠. 이거는요 삭제하면 되고. 그래서 2월달에 가면 이거는 1월달 여기 2월달이고 요거는 1월달 달력이고 여기는 2월달 달력이고 여기는 3월달 달력이잖아요. 자기 달이 아니잖아. 자기 달이 아닌 건 회색이 나오게 한 거예요. 자기 달이 아닌 건 회색이고 자기 달인 것만 하얀색으로 나오고 공휴일이면 노랗게 돼 있고 빨갛게 숫자가 나오고 또 토요일은 퍼렇게 나와 있고 반공일 옛날 반공일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서식을 다 일일이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설정 값에 들어간 대로 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뭐라고 썼나 보세요. vlookup 함수 썼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 31이라고 돼 있죠. 7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7이라고 돼 있잖아. 현충일이 6월 6일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얘랑 7을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얘는 앞에 있는 날짜보다 하루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보다 하루 더 많은 거고 얘는 이때는 명령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첫날짜 요거 얘는 복잡해요. 얘는 요 날짜보다 하루 더 많은 거고 그럼 얘는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주보다 7을 더 많은 거고 일주일 후니까. 여기는 단순한데 이 첫 글자를 계산한 함수가 데이트 함수 써서 이어 나오고 데이트는 뭐 위크데이 나오고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 책에 함수 설명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어요. 그 설명대로만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책을 훑어보시면 조금은 머리도 아프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예뻐 보이라고 크게 쓴 것 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좀 작게 써주면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큼지막하게 쓴 것 뿐이고 글꼴은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돼요. 난 이 글꼴 말고 여기 있는 글꼴을 다 나는 다른 글꼴로 바꿀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견고딕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 다 견고딕이란 글꼴로 가는 거고요. 글꼴은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그냥 제가 안 바꾼 것 뿐이에요. 얘는 아리알 블랙이란 글꼴이고 여기는 굴림이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굴림이고 또 어디는 맑은 고딕이고 여기 타이틀은 맑은 고딕이고 요 일은 맑은 고딕이고 그렇게 나온 것 뿐이고
글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12월 달까지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 내년도 가면 알아서 2018년도로 나올 거니까 뭐만 바꿔주면 된다. 앞에 있는 요 날짜 기념일 목록만 여러분이 싹 지우시고 새로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휴일일 때는 일이라고 쓰면 되고 휴일을 안 쓰면 일을 안 쓰면 신정일은 일요일이니까 상관없지만 자 여기 설날을 만약에 지우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여기 설날인데 빨간 거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휴일은 일이라고 써야만이 여기에 빨갛게 나올 거 아닙니까? 노란 바탕으로. 그래야 공휴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일이라고 적혀 있는 걸 가지고 여기 일이라고 적혀 있는 걸 가지고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에 가면 뭔가가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기념일. 기념일이 어디냐면 얘가 기념일이에요. 얘가 이 기념일 중에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세 번째에서 0번째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값이 기념일이라는 동네에 있었죠. 아까 우리 부일러법이 뭐예요? 첫 번째 찾는 값 참조 범위 몇 번째 거 컴마 0은 뭐예요? 반드시 일치. 자 어떻게 썼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 기념일이 뭐냐면요 한번 가서 볼게요. 얘가 기념일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념일이야. 그러니까는 B의 네 번째부터 D의 50번째가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지정해놨어. 세 번째 칸이면 어디에요? 첫 번째가 날짜고 두 번째가 제목이고 세 번째가 휴일이죠.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1이라면 1 됐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노란 바탕에 빨간 글자로 가라. 그래서 공휴일 표시가 딱 나온 거예요. 휴일을 만약에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써주면 조건부 서식을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지. 바꿔줘야지. 근데 1이라고 쓴 거니까 1만 쓰면 편하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휴일은 1이라고 명시하세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시려면 조건부 서식도 배워야 되고 부일루법도 알아야 되고 여기 보면 무슨 뭐 이어 함수, 투데이 함수도 알아야 되고 요거는 모르셔도 돼. 이건 너무 복잡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도 복잡하죠? 얘도 복잡해요. 공일이 이 공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글자가 큰 거고 얘는 글자가 작은 것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연도고 이거는 썬데이 먼데이 쓴 거고 그냥 글자를 이렇게 해서 사실 고생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게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를 만들면 돼요. 하나 시트만 딱 만들어 놓고 얘를 뭐 하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01월, 02월, 03월, 04월 해서 이름만 싹 쭉 12개 고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복잡하더라도 그냥 갖고 노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기념 설명하는 것도 해놨으니까 특별한 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우리 책에 보면 실무 문서가 20개가 나오는데 328페이지 보면 제안서 만들기, 그 다음에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기한용지 만들기, 이런 여러 양식이 있어요. 내용 증명서 만들기 있는데 쭉 한번 훑어보면은요, 우리 글자 세로 쓰기 해봤어요? 세로 쓰기? 세로 쓰기 안 해봤죠? 자, 만약에 여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병합을 했는데 여기다가 안녕 하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글자를 세로 쓰기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엑셀 빈 화면에다 놓고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가 안 하고 영 엔터 치면 줄이 달라지잖아요.
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안 하고 Alt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어요. 안에서 글자를 쓰고 엔터 치면 셀이 넘어가니까 안 되고 Alt 엔터. 그리고 글자를 쓰면은요 이렇게 두 줄이 돼요. 두 줄이 돼요. 두 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기 줄이 두 줄로 바뀌었잖아요. 요거를 한 줄로 볼 수도 있고요, 두 줄로 볼 수도 있고, 여러 줄로 볼 수도 있어요. 한 줄로 보는 것 뿐이지 얘가. 근데 이 책에는 보통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안녕이라고 쓰세요. 그냥 써라 이거야. 이렇게 가로로 쓰고 나서 셀 서식에 가자. 셀 서식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눌러 셀 서식. 셀 서식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서 맞춤에 가보자. 맞춤 이거예요. 이거 그럼 새로 쓰게 되죠? 여기가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높이만 높여주면 돼요. 하여튼 7주간에 걸쳐서 7주간에 7번에 걸쳐서 저하고 공부했는데 한 4주 정도 했죠. 4주 정도, 한 달 정도 공부했는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종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